이번에 트럼프 측에서 4월 9일을 목표로 중동 전쟁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그날 갑자기 끝나고 또 미국이 묶어뒀던 이란의 수백조 원 동결 자금이 한꺼번에 풀려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4월 9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전쟁이 사실상 끝난 날로 유명합니다. 이 트럼프가 이 상징적인 날에 맞춰가지고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트럼프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4월 22일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받은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예인 이스라엘 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요. 손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상부터 받으러 갈 순 없겠죠. 그래서 그 전에 4월 9일까지 이 중동의 평화협정을 극적으로 성사시키고 4월 20일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모인 무대에서 내가 중동 평화를 이루는 영웅이다, 이렇게 과시하려는 속셈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트럼프 영웅화 전략인 셈인 건데, 이렇게 전쟁을 끝내가지고 또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본인이 밀고 있는 정책들 힘있게 추진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뭐였죠? 바로 친암호화폐 정책이었죠. 트럼프가 중동의 화약고를 잠재우고 영웅이 된다. 그럼 정치적인 힘이 또 얼마나 커질까요? 또 그 힘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 법안들도 슬슬 통과시킬 수 있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숨죽여 썼던 큰손들 이제 XRP 투자해도 되게 안심하고 거대한 자금들 들어올 수 있겠죠. 벌써부터 좀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의 협상 카드에서는 중동 평화뿐만 아니라요, 돈 문제도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란이 지금 무엇보다 우리 돈부터 돌려내라,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이 제재로 묶어둔 이란 자금이 얼마나 되냐? 과거에 한때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넘게 묶여 있었어요.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카타르에 예치된 60억 달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 종전이 성사돼서 제재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돈이 그냥 이란 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요, 국제무역 결제망을 타고 전 세계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전쟁 때문에 꽉 조여있었던 이 원유 수출도 재기가 되겠죠. 그동안 전쟁 공포에 얼어붙었었던 글로벌 경제가 한순간에 숨통을 트이게 될 겁니다. 기름값 급등 걱정까지도 사라지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줄어들 테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도 금리 인하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죠. 이 시장의 돈줄이 다시 확 열리면요, 또 투자자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다시 한번 위험자산에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살아난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자산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결국에 전쟁 끝나고 돈 풀리면은 전 세계 자본시장이 또 단숨에 돈잔치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특히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이 전쟁으로 모두가 겁에 질려있던 그 와중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던 큰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운용자산 400조 원 규모 초대형 투자사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자사펀드를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고요.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는 국제송금에 리플의 결제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혁신은행 잔드뱅크는 자체 딜한 스테이블코인을 내서 리플 레저랑 연결하는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다들 전쟁 난리통에 숨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XRP에 날개를 달아준 사건, 미국 규제당국의 디지털 상품 공식 분류 발표까지도 터졌었죠. 이렇게 겹호재들이 터지고 있는데 정작 3월달 XRP 가격은 전쟁 공포 때문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슬슬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러다가 진짜 평화협정이 성사된다거나 아니면 종전까지도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유동성 완화 신호만 풀리게 된다면 4월 초 랠리 장세까지도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다 잘 풀릴까? 이 트럼프가 4월 9일까지 전쟁 끝내겠다는 거, 혹시 이거 정치 쇼하는 거 아니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손잡을 리가 없다. 괜히 기대했다가 협상 결렬되면은 시장이 오히려 악재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쪽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이란 정권은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너무나도 서두르는 통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우리 빼고 미국 혼자 평화쇼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많다라는 말도 들려요. 또 이란도 역시 미국이 협상 제안했다는 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혼자서 앞서 나간 해프닝으로 끝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협상이 불발되고요, 또 중동 긴장이 계속 커진다, 그럼 시장에선 실망한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고, XRP도 규제 완화다 뭐다 여러가지 호재 좋은 소식들이 많았지만 결국에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 공개된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멈췄고요. 이스라엘까지도 설득해가지고 이란 협상 대표들 며칠 동안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까지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양보했다라는 것은 물밑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이번 분쟁에는 시큰둥하게 참전을 피하고 있죠. 지금 모두가 전쟁 장기화에 지쳤고 또 기름과 폭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손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하루빨리 사태를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란도 큰소리 치고 있지만 또 속으로는 경제가 더 망가졌다가는 진짜 위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거친 말과는 다르게 마크에서는 이미 평화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쪽의 호재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글로벌 기관들의 리플 레저 도입이든 또 중요한 이벤트들, 이미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나든 평화가 오든 간에 XRP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유리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셈이겠죠. 그러니까 협상이 다소 늦어진다거나 또 삐걱거려도 큰 흐름은 이미 친암호화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시끄러워 보이더라도 이 속내는 벌써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 막판에 또 부정적인 뉴스가 튀어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인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파키스탄을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4월 9일 직전에 극적인 빅딜에 합의하는 그림입니다. 한 측에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알겠다. 핵 프로그램 모두 동결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백기를 들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 대신에 미국은 좋다. 그럼 우리가 너희 돈 풀어주고 원유 수출 제재도 풀어줄게.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형식인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이 협상들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이 합의문을 손에 쥐고 4월 하순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공식 석상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내가 중동에 평화 가져왔다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받게 될 거고 이 미국 내부 정치적인 파워도 정점에 달할 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표 친암호화폐 법안들도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랑 시장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내 전쟁 위기내 여러 가지 불안감들 전부 다 사라질 거고 국제 유가는 안정이 될 겁니다. 각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인플레이션 압박도 한결 누그러질 거고요. 연준에서도 더 이상 긴축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시중의 자금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텐데 여기서 갈 곳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 공포 때문에 움츠렸었던 중동의 오일머니를 포함한 자금들, 너도 나도 수익이 날 만한 투자처를 찾아 나설 거고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잔치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 속에서 리플 XRP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 왜냐면 XRP가 원래 전 세계 돈을 빠르게 옮기기 위한 브릿지 통화로서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중동 산유국들의 막대한 자본들 그리고 XRP 생태계는 이미 서서히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의 잔드뱅크 사례처럼 이 중동의 은행들은요. 자국 통화를 리플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자산과 연동시키면서 새로운 국제 송금망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조차도 XRP가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법적인 리스크도 없어요. 이 전쟁까지 끝나고 규제도 명확해졌다면 남아있는 건 그동안 관망만 하던 기관들, 국부펀드들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일뿐이겠죠. 이미 아비바, 도이치뱅크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 리플 레저를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 그 규모를 키울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국제 송금 시장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전통적으로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각 국가에 미리 예치해놓는 이런 돈들이 전 세계에 총 27조 달러, 3경 원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을 쓰면은 굳이 돈을 나라별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리플의 기술과 XRP가 바로 이런 지점들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 이 전쟁 리스크까지도 사라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XRP랑 리플의 달러 등 스테이블코인 여러 가지로 구축된 새로운 결제 인프라는 이 중동과 유럽의 오일머니까지도 빨아들이는 작은 블랙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XRP가 전례 없는 폭발적 상승 랠리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시장 떠난다? 이런 게 아니라면요.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으려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부정적인 것들 보면서 공포에 빠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건데, 이 투자 시장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일 때 고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부정적일 때 넘쳐나는 저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고요. 더 하락할 것 같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말 그대로 시장 곡소리 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오히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매도할 사람들은 다 팔았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놓은 기준대로 대응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평균 단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낮출 것인지,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수량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잘 쌓이게 되면은 또 시장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항되는 순간 같은 가격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요. 시장이 언제 상승하냐가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냐고, 또 부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신호로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결국에 살아남고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긍정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 속에서도 기회를 읽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투자은행 매커리 측에서 갑작스럽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앞으로 유가가 $200까지 간다라는 긴급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또 그 순간에 눈치 빠른 큰 손들은 무려 $7억치의 XRP를 거래소에서 조용히 빼돌렸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을 막아놓고선 이 통행료를 달러가 아니라 중국 돈, 위안화로서 내라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이 달러 패권 시대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팩트만 가지고 그 정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폭락장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먼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걷는 통행료가 배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인데요. 이 돈은 미국 달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위안화로 내라고 강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로이즈 리스트, 블룸버그 같은 해운 전문 매체들이 이걸 확인을 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50년 넘게 전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은 달러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거를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달러를 쌓아두고 있었고, 그게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로 군림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였는데요. 근데 이란이 지금 그 규칙을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국영해운사 코스코 소속 선박 2척이 안전을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과를 거부당해서 돌아가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바닷길이 막히다 보니까 기름값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 글로벌 투자은행 매커리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 이 전쟁이 6월까지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있으면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갈 확률이 40%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200라면 지금이 거의 2배 수준이죠. 매커리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해협이 장기간 닫혀 있었을 때 원유 가격이 전 세계 수요를 파괴할 만큼 극단적으로 상승해야지 시장 균형이 맞춰진다.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이미 $111, 미국산 원유 WTI는 $97입니다. 이미 현재 위기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었죠. 4월 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을 하는 겁니다. 보복 공격 유예 기간에 대해서 10일 더 준 건데, 그리고 같은 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랑 전화 통화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전쟁이 몇 주 더 갈 거다, 이런 공포감 자체가 이스라엘 강경파 쪽의 발언이 과대 포장된 결과물이고요. 또 막전 막후에서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전쟁을 끝내고자 협상 채널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벤스 부통령 측에서 확전론자가 아니라 협상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팩트인데요. 그럼 이 전쟁과 유가 폭등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3월 초 전쟁 충격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투매에 빠졌죠. 글래스 노드 측 데이터에 따르면요, XRP 보유자의 60% 이상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손실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 유통량의 66%, 368억 개 토큰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미실현 손실액만 $508억. 이 수준이 2018년 그리고 2022년 대폭락장 바닥에서 나왔던 극단적인 공포 수치랑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은 22억 4천만 달러고 2025년 초 이후에 최저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펀딩 비율은 10개월 내 가장 깊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개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전부 다 던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온체인에서는 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개에서 1억 개 XRP를 가진 대형 지갑들, 그러니까 이른바 고래들이 단 48시간 만에 13억 개의 XRP를 쓸어담기 시작을 했고요. 센티먼트 온체인 분석 업체 데이터에 따르면은 대형 지갑들이 단기간에 1억 1천만 개, 약 그리고 1억 5,200만 달러치를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또 그 전인 2월 달에는 2억 3천만 개, 약 3억 3,500만 달러치를 흡수한 바가 있었죠. 소에서 빼가지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콜드 스토리지,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안전금고로 XRP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전 세계 거래소에 남은 XRP 물량은 129억 개 정도로 떨어졌고요. 지난 2021년 5월 이후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XRP 공급량이 현재 딸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는 하는데요. 이 거래소 출금이 반드시 중장기 보유를 위한 저점 매집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전쟁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거래소가 갑자기 동결될까봐 자산을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피산시킨 거, 리스크 회피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반대 해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산을 만약에 피신을 시킨 거라면은 매집량이 동시에 급증할 이유가 없겠죠. 단순하게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빼기만 한 게 아니라요, 새로 매집해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3억 3,500만 달러, 3월 달에는 1억 5,200만 달러 추가로 계속 매수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고 있다는 게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된 거니까요. 게다가 파생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은 전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이 현물 매수만 집중되고 있다는 거는 단기 차익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그림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고래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까 이란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이란 혼자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 경제 동맹들에서 지금 미국 달러랑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어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체 디지털 화폐, 디지털 루블을 예산 결제에 공식 도입했고요. 인도 중앙은행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디지털 화폐를 서로 연결하자라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나토의 핵심국인 터키마저도 이 중국의 지지하에서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위안화, 루브라, 루피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들이 달러가 없이 서로 직접 거래하려면은 중간에서 연결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서로 다른 화폐 시스템끼리 마찰이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중립적인 연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리플의 XRP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은행 자산 규모만 1,300억 달러가 넘는 금융기관의 혁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질 측에서는요, 리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경 간의 결제, 디지털 자산 보관, 자산 토크나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암호화폐에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이제 국가 아젠다인 비전 2030을 위해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요, 디지털 은행 잔드뱅크가 리플과 손잡고 리플 레저 위에서 아랍에미리트 법정화폐 디르함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AEDZ를 직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도 함께 지급을 하는데요. 호주에서도 정부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AUDD가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 예전에 리플이 도이치뱅크 같은 곳과 했던 초기 파트너십들, 그냥 내부 소프트웨어 테스트 수준이었습니다. XRP 토큰 자체가 쓰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각 나라들의 실제 법정화폐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들이 리플 레저라는 이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디르함,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XRP를 중간 다리 삼아가지고 4초에서 6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반대로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사우디 리야드 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아직까지 양해각서 단계이고요. 법적 구속력이 강력한 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사우디 전체 은행이 XRP를 도입한다? 이렇게 보는 건 당연히 무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또 그 이상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흐름을 보면요, 사우디의 1,300억 달러 규모 국제 금융기관이 양해각서라도 체결했다는 거, 이 자체가 그동안 꽁꽁 닫혀있던 이 중동 금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잔드뱅크는 양해각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실행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지지는 않겠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통제랑 또 위안화 톨게이트 운영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는 200달러라는 극단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배럴당 10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미국 연준은 올해 금리를 내릴 카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로이터가 82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61명 정도가
다음 분기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그리고 절반 이상이 금리 인하 시점을 최소 9월달 이후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 더 이상 달러에 의존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국에서 자기 화폐나 디지털 화폐로서 무역 결제 비중을 늘려나갈 텐데, 그때 서로 다른 화폐끼리 마찰 없이 연결해줄 초고속 중립 인프라의 수요가 몰리게 될 거고요. 이미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동 핵심 금융기관들과 실제 파트너십을 맺은 리플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근거 중심의 전망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 리야드 은행과 잔드뱅크의 파트너십은 이미 체결됐고, RLUSD랑 AEDZ 같은 규제 승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실제로 구동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의 스위프트망이 지정학적인 취약성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지금 이 시점, 무려 4초에서 6초 만에 국경 간의 결제를 끝내버리죠. 이런 대체 인프라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요, 무조건적인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과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50년 된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결제망이 실시간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개인분들께서 공포에 던지는 바로 그 물량들에 대해서 또 고래들은 역사적인 규모로 XRP를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4월 6일 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이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답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다음 판이 결정이 될 텐데, 다음 영상에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지금 시장에 맞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과거의 코인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보유만 하면 오른다, 이런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통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코인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었고, 투자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구조였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2018년, 2019년 시점에서 투자 시작하셨다면은 시간 지나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냥 보유만 하면 상승하는 이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단순 보유만으로도 결과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때랑은 구조가 조금 달라졌죠. 일단 알트코인들이 이 개수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뭐 몇만 개였던 알트코인이 지금 몇십만 개가 됐으니까요. 결국에 지금 신규 유입만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기존 자금의 순환과 매도 압력이 함께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단순 보유만으로는 대응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장기 투자는요, 가만히 내가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유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의 XRP로 들자면, 내 평단이 4,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행동 없이 기다리는 보유만 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등 구간에서는 일부 정리하셔가지고 비중 조절하면서 현금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관리 장기 투자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즉 지금의 장기 투자는요, 이 시간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활용해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시간이 단순하게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다음 결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선택과 대응을 했는지겠죠. 결국에 내가 살아남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분들은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장기간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줄 아는 이런 분들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공포에 빠진 개미들이 리플 던지고 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봇들이 와가지고 정확히 18.5초마다 수백억 정도의 리플을 미친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요, 바로 이 시점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XRPL, 이 리플 레저에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기술 업데이트 정도가 아닙니다. 은행들과 정부기관들이 이 블록체인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만들었던 마지막 장벽,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서 인공지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비트엔서의 타오라거나 아니면 패치 AI 측의 패트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이요, AI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거나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에서 보안이라는 거는 그냥 중요한 단순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해킹당하면 끝인 것처럼 리플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번에 리플 X 엔지니어링 책임자 아요 아키넬라 측에서는요, 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리플 레저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었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인공지능 보조 레드팀이라는 이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레드팀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편인데 일부러 해커처럼 공격하는 팀을 뜻합니다. 진짜 해커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 팀이 AI를 써가지고 억 단위의 공격 시나리오를 돌려봤더니요, 이 기존의 사람이 직접 코드를 검사할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버그가 무려 10개가 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버그들이 현재까지 공개된 거는 전부 심각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큰 사고가 날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사람이 못 찾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차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 리플 레저 자체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한 번도 네트워크가 멈춘 적 없이 돌아간 블록체인이라는 건 대단한 일이겠지만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14년 된 낡은 코드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코드 위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쌓인다. 그럼 그 접합 부분에서 당연히 취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인공지능이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다음 메인넷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남겼고, 오직 버그 수정과 시스템 안정화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보통 코인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기능 출시하면서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데, 리플은 그 반대로 간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 펌핑 정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을 안전하게 담아내기 위한 블록체인의 뼈대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더 큰 뉴스가 하나 터졌죠. 싱가포르 통화청, 줄여서 마스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입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금융 규제 기관으로 유명한데요. 이 마스가 직접 주도하는 블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국경을 넘는 무역 대금 결제를 블록체인으로 자동화하는 실험이에요. JP모건, DBS, 스탠다드 차타드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거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리플 레저랑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무역 금융 결제를 테스트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물건 수출하고 배송 확인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결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일이 서류 확인하고 은행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지고, 또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정부기관이 수천 개 코인 중에서 리플의 시스템을 골랐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마스 파일럿에서 실제로 결제에 쓰이는 거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지 XRP 토큰 자체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리플 레저 네트워크가 바빠지는 거랑 XRP 가격이 상승하는 거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건 분명 타당한 지적인데요. 현재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요, RLUSD 결제가 XRP 매수 수요로 곧바로 1대1로 연결된다? 이런 확실한 보장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해석만으로 봤을 때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이 리플 레저의 구조를 보면은 네트워크 위에서 RLUSD 같은 토큰이 대규모로 거래될 때 XRP는 서로 다른 유동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작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에서는 XRP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XRP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그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또 구조적으로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리플 레저의 작동 방식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마스가 자기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리플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게 전 세계 은행들 이사회에서도 우리도 리플 레저 한번 써볼까,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레드팀의 보안 검증까지도 더해진다. 그럼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해킹 리스크라는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진다는 셈인데요. 정리되자면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상황이에요. 규제 리스크 종식,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ETF 파이프라인 개통과 시도, 이렇게 3박자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건요, 지금 XRP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더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센티멘트랑 크립토퀀트 같은 온체인 분석 기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초에 48시간 동안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의 물량을 가진 최상위 고래 지갑들이 총 13억 XRP를 시장에서 쓸어 담았었고, 우리 돈으로 1조 원 규모의 XRP가 거래소에서 개인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갔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거래소 유출이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물량들을 빼간다는 거는 당분간 XRP를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깊은 곳에 XRP를 잠가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벌어진 일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시장 분석가 둠이라는 분이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알고리즘 보시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이 세 곳의 거래소에서 정확히 18.5초마다 1만 XRP씩 총 156회에 걸쳐가지고 48분 동안 총 3,800만 달러치를 기습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이런 매매 방식들이 전형적인 기관의
트와프 전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가격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대량 매수하는 기관급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고, 물론 여기서도 반대로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이 거래소 밖으로 물량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보유한다, 이렇게 매집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말 그대로 확증 편향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장외 거래 정산이라거나 지갑 보안 때문에 자산을 이동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트래커에 잡힌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본매수의 실제 주체가 누군지도 아직 온체인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여기까지는 확인됐고 또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억 개 매집과 7억 달러 거래소 유출, 그리고 3,500만 달러 규모의 본 매수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벌어졌다는 거는 정말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인 거고, 특히 이 모든 일이 인공지능 보안 발표, 그리고 마스 파일럿 합류랑 디지털 상품 분류 확정 같은 이런 시기에 똑같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졌는데 왜 가격은 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질 않느냐? 이게 지금 홀더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건 XRP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긴장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준의 고금리 기조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이 대규모 자금 유출 같은 거시적인 악재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탐욕 지수가 15까지 떨어졌죠. 극도의 공포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올지라도 지금 당장 가격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이고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측에서 5월 31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던 클래리티 법안, 이게 핵심적인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만 돼준다면은 이 미국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문이 열리는 거겠고, 또 그 시점에 인공지능 보안이 검증되면서 마스 파일럿으로 실물 경제 적용까지도 증명된다. 그리고 ETF 파이프라인까지 깔려있는 이 리플 레저의 기관 자금의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13억 개 물량대, 시장에 매도할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겹쳐지게 되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말라있는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거시적인 악재가 악화되면서 또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유력한 흐름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정말 답답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한때 5,000원 부근까지도 갔던 XRP가 현재 가격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거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 맞냐? 지금 시장 흐름 이대로 괜찮은 거냐? 이렇게 고민이 드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시기일수록 또 중요한 건요, 지금 가격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함께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나가는 겁니다. 이 차트를 좀 길게 펼쳐가지고 보시면요, 이런 상승과 하락의 흐름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왔었고,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했고, 또 누군가는 하락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요, 결국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했느냐, 여기에 따른 차이겠고, 그래서 단순하게 언제 상승하나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셔가지고요, 과거에 이런 하락들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재훈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막연하게 기다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항상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미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정도는 미리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답답한 시간대, 결국에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연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마치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리플한테 줄을 서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블랙록이든지 구겐하임이라든지 아니면 포춘 500대 기업들 CF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RLUSD라는 것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찾고 있는 건지 그 진짜 이유를 팩트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XRP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RLUSD가 뭔지 XRP가 뭔지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보면 절대로 이 전체 그림이 안 보이십니다. 진짜 핵심은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왜 이렇게 기업들이 난리인 건지, 왜 아직까지 XRP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 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이 기점이었죠.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고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RLUSD 같은 것들을 미국 법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2월달 미국 통화감독청 OCC라는 곳에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세부 규칙까지도 발표를 했고요. 리플은 이미 작년 12월에 OCC한테 은행 설립 승인까지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법이 깔려있고요. 그리고 세부 규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XRP는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리플은 은행 라이선스까지도 갖고 있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리플 생태계에 돈을 넣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기업들은 기술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확인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법이 바뀐 건 알겠는데 기업들이 굳이 지금 당장 RLUSD를 사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게다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 돈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본사에서 브라질 협력사한테 돈을 보내려고 했을 때 기존의 은행 시스템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보내면 어떨까요? 주말 내내 그 돈은 은행 어딘가에 그냥 묶여 있겠죠. 이자도 안 붙어요. 그리고 사용도 안 돼요.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흔히 묶인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수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묶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비용이고 돈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리플이 이 문제를 정확히 노렸었고 작년에 G트레저리라는 회사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나요? 아메리칸 항공, 히타치 같은 이 포춘 500대 기업 1000곳 이상의 돈을 관리해주는 곳이었는데 40년 넘게 기업 자금을 관리해온 전문업체를 리플이 통째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합쳐가지고 리플 트레저리라는 것들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 이제부터는 포춘 500대 기업 CFO가 화면 하나에서 기존 은행 계좌도 보고 RLUSD도 보고 XRP도 보면서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일이나 걸리던 해외 송금이 이제는 3초 만에 끝나요. 24시간 365일 그리고 주말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되면 좋겠다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 3월 이 비트웨이브라는 기업용 결제 플랫폼이 RLUSD로 실제 거래처한테 돈을 보내는 라이브 결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진짜로 기업들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리플 수석 임원이 밝힌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경 간의 B2B 결제 규모가 전년 대비했을 때 733% 폭등해서 2260억 달러에 도달을 했다고 해요. 브라질, 영국, 말레이시아 금융기관들 줄줄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SBI 홀딩스도 법인세 인하에 맞춰가지고 RLUSD를 일본에 전면 배치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합법성이 담보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쟁사가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 쓸 수가 없겠죠. 경쟁사는 금요일에도 돈이 돌아가는데요. 우리 회사만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차이가 결국에 돈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말한 챗GPT 모멘텀입니다. 마치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이 기업들이 우리도 AI 안 쓰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지금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마치 챗GPT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업들 얘기였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 월가인데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아실 겁니다. 운용 자산이 수십조 달러인데요. 블랙록의 BUIDL이라는 토큰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결제 레이어로 RLUSD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BUIDL 펀드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24시간 바로 RLUSD를 바꿀 수 있게 된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은행 영업시간 기다리고 서류 처리하고 몇 날 며칠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튼 하나면 끝납니다. 블랙록이 RLUSD를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 파트너십 정도가 아닙니다. 블랙록 수준의 기관이 쓰려면 보안이나 규제 검증들 얼마나 빡빡하게 검증을 했을까요? 그걸 전부 다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연기금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블랙록도 쓰는데 우리가 왜 안 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구겐하임 산하에서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3,600억이 넘는 규모의 디지털 기업 어음을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 원장, 리플 레저 위에서 직접 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겐하임이 전에 이더리움에서 이런 걸 발행했을 때 규모가 2,05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10배가 넘는 규모를 리플 레저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비싸고 느리거든요. 리플 레저는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보안 사고라거나 네트워크 장애가 없었고요. 33억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해왔습니다. 이 구겐하임이 그 안정성을 보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이쯤 되면은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니 그래 RLUSD가 잘 나가는 거 알겠어.
근데 RLUSD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기업들이 쓰면은 정작 XRP 가격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솔직한 말로 이 반대 해석이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로 현재 RLUSD 유통량의 82%가 리플 원장이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다는 데이터도 존재하고요. 비관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은 변동성 있는 XRP는 안 쓰고 안정적인 RLUSD만 쓰면서 XRP는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RLUSD 시가총액이 출시 1년 만에 15억 6천만 달러 찍으면서 1280% 성장을 했는데 XRP 가격은 작년 고점 3.66달러 대비했을 때 무려 61% 빠진 1.4달러대에서 횡보 중이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해석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사실. 이 기업이 보유하는 건 RLUSD가 맞겠지만요. 변동성이 없으니까 기업 자금 보관용으로는 당연히 RLUSD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돈이 국경을 넘어갈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 있는 RLUSD를 브라질 협력사한테 헤아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들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달러랑 헤아라가 직접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XRP입니다. RLUSD를 XRP로 바꿀 거고요. 또 3초간의 네트워크를 건너가서 도착하면 바로 XRP를 헤아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ODL, 즉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플 원장에서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그 XRP는 영구적으로 없어져요. 말 그대로 소각이 되는 거죠. 기관이 XRP를 오래 들고 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사라진다. 이 구조 자체가 핵심인 거고 RLUSD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건 누군가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리플레처 1일 거래 건수가 270만 건을 넘기고 있죠. 활성 주소 숫자가 4만 개고요. 또 디파이 풀에 1200만 개의 XRP가 잠겨 있고요. 현물 ETF를 통해서 14억 4천만 달러의 기관 자금이 이미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가격은 1.4달러대예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이건 펀더멘탈과 가격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규제가 다 깔렸고 또 기업들은 이미 RLUSD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블랙록과 구겐하임 같은 초대형 기관들도 리플 생태계의 파이프라인에 연결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처음에는 익숙한 달러 가치의 RLUSD만 쓰겠지만요. 아시아, 유럽, 남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라랑 거래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 그럼 결국에 국경을 넘는 다중 통화 결제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 순간 XRP 기반의 ODL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리플 트레저리 자체가 은행 계좌랑 RLUSD, XRP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인 거고 이미 들어온 기관 자금이 실제로 국경 간의 거래의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된다. 그때 XRP의 실제 사용량이 폭발하면서 지금 억눌려 있는 가격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미국 정부가 법과 규제를 전부 열어줬고요. 또 그걸 본 글로벌 기업들과 월가의 최대 기관들, 실제로 RLUSD랑 리플 생태계에 돈을 넣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작동하는 한 XRP의 네트워크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투자 시장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또 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런 기본 원칙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 말이 계속 반복될까요? 가장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저렴할 때는 시장이 안 좋고 또 분위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매수를 못하게 되죠. 반대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시간 지나면은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후회들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또 후회하고 또 다시 같은 패턴들을 반복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가 만들어내는 흐름들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이 매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결정하지만요. 매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타이밍이 와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오면 매도해야지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그 가격이 오면 욕심이 개입되면서 결정들을 미루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생각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는 기준과 연습인 거고 분할적인 매도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매도를 해보는 경험들을 쌓으셔야지 실제로 중요 구간이 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완벽하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요.
실수를 줄이고 또 반복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본 원칙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대형은행들이 앞다퉈서 자기만의 코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JP모건, 소시에트제네랄, DZ뱅크 이런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 하나 둘씩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만 봤을 때 이거 전통금융이 드디어 암호화폐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번 현상의 본질 자체가 또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세상의 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왜 리플 XRP가 놓여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은행이라는 곳 자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 맡긴 돈의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만 주고 빌려 쓴 다음에 또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게 되면서 그 차이를 먹게 됩니다. 이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은 또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돈이 은행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서클 같은 이 퍼블릭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또 온체인 국제 펀드가 연 4에서 5%의 수익률을 제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면 4%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게 바로 은행들이 공포에 질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혁신이 아니라 방어인데요. 이 고객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은행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폐쇄형 코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가둬두겠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놀이공원에서 입장할 때 현금을 놀이공원 전용 토큰으로 바꿔야지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놀이공원 밖에서는 쓸 수가 없죠. 은행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고객을 가두고자 하는 건데 실제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서밋에서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지금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만 50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걸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업 시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 이 동네 은행마다 자기만의 지폐를 찍어냈었고 A은행 지폐를 B은행에 가져가면 할인이 됐고요. 또 C마을에서는 아예 안 받아주는 혼란들이 벌어졌었죠. 지금 은행들이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그때랑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파편화를 오래 견디지 못해요. JP모건의 코인과 소시에트 제네럴의 코인, 일본 SBI의 엔화 코인을 서로 교환을 하려면은 또다시 환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산 위험이 생기고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또 자연스럽게 가장 유동성이 크고 또 규제를 잘 통과하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이 3개에서 4개 정도의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요, 이 단기적인 파편화가 되고 나서 소수 플레이어로 재편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 역사적인 필연성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리플은 이 파편화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리플의 전략은 딱 두 갈래입니다. 한 개는 RLUSD라는 기본형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XRP라는 브릿지 자산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RLUSD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수지입니다. 이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기관들,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비트나 XRP처럼 가격이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자산을 자기 장부에 올리기가 무섭겠죠. 그래서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RLUSD를 통해서 안전하게 온체인 세계에 진입을 하는 거고, 이 RLUSD 출시 1년 남짓 만에 시가총액이 15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의 정산 레이어로 채택이 되고요. 기관의 파생상품 거래 담보물로서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장기간 묶여있는 돈이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이 저수지들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의 윤활유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A은행의 유로코인을 B은행의 엔화코인으로 바꿔야 될 때 이 두 은행이 서로를 신뢰할 필요도 없고요. 환전 예치금을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XRP가 중간에서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소수점 이하의 수수료로서 자산을 교환하고 또 정산을 끝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자기만의 코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들 사이를 연결해줄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는데요. 그게 바로 XRP라는 거고, 그래서 RLUSD가 잘 되면요, XRP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은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시려면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인분들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사죠. 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하면서요. 근데 월가의 기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토큰 자체를 무작정 사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 토큰이 돌아가는 인프라를 장악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직접 달리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거래소의 호가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RLUSD 발행이나 또 장외거래 풀, 커스터디 솔루션 같은 우회 경로로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매수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 자본이 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RWA 형태로 쌓이고 있다는 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의 댐이 완공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댐의 수문이 열리는 순간 이 물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는 자산의 실패가 아니라 기관이 인프라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도기라는 사실.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M2 통화량,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서 풀린 돈의 총 합이 99조 6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3개월간 4.15% 늘어났고요. 미국 연준의 순유동성도 5조 8천억 달러 선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줄은 전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발적으로 돈이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는 만큼 시중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돈들이 아직까지 고금리랑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의 초단기 펀드라거나 또 안전자산에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겠죠. 이 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또 제도권 편입 준비를 마친 토크나 경제 생태계로 자본의 해일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이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변수가 있는데 올해 11월 14일에요. 글로벌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ISO 2002가 전면 전환이 완료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은행들이 국경간에 송금할 때 쓰는 메시지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수십 년간 쓰던 낡은 형식의 병행 사용이 영구적으로 종료된다는 거고, 이걸 맞추려면 전 세계 수만 개 은행들이 IT 시스템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은행들은요,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태생부터 이 새로운 표준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 예를 들어서 리플넷 같은 곳에다가 인프라를 아웃소싱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거고, 이게 다가오는 11월이 될수록 이 수요는 가격에 상관없이 당연하게도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를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 투기 자산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낡은 스위프트 결제망을 대체해서 나가는 글로벌 클라우드 결제 인프라의 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 주식을 살 때 내일 배송이 빨라지겠지 이러고 사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물류 인프라를 장악해가는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지금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나눠가지고 사는 이 정액 분할 매수 전략이 이 과도기적 시장에서 심리를 지키고 또 투자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겠습니다. 이 금융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스마트머니는 절대 개미들의 환호에 맞춰서 높은 가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가 말라붙고요. 개인들의 투매가 바닥을 칠 때 이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외 거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조용히 시장의 근간을 잠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된 개인 활성 주소의 50% 급감,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20% 증발이 바로 그 손바뀜의 과학적인 증거겠죠. 보이지 않는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TCP/IP처럼 금융 시스템의 기저에 숨어들고, 또 우리는 그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도 없이 초고속 저비용의 혜택만 누리게 되는 시대들. 갈링하우스가 말을 한 것처럼요. 이 과거의 인터넷 회사라는 말들이 사라지듯이 또 암호화폐 회사라는 구분도 곧 의미가 없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가격 변동성에 귀를 닫고 또 수면 아래에서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이 자본 권력의 톱니바퀴가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죠.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 같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구간들에서 크게 흔들리는 부진들을 보면요, 또 공통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몰빵 투자로 매수하셨거나 평균 단가 높아가지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선택지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오래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분할하면서 건강하게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시장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는요, 이 시장이 상승하면 당연히 보유자산이 올라가서 좋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이 시장의 방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 여기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고, 처음에 리플 XRP에서 매수한 가격 자체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가격을 어떻게 낮춰갈 것인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수량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평단이 낮아지고 또 구조가 안정화되면은 이 시장이 반등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에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라는 거고, 결국에 내가 살아남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시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시장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